라디오 반민특위 시즌2에 대한 청취자 의견 또는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여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의견 주실 곳은 radiobanmin 숫자 2 라디오 반민 2 gmail.com입니다.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2의 후원 계좌를 열었습니다. 우리 시대 독립군 라디오 반민특위에 독립군 자금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국민은행 762-302-04-172416 국민은행 762-302-04-172416 안승의 라디오 반민특위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총선 변수는 뭐니 해도 야권 연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총선 전국에서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뭐라 그랬죠? 한 치 앞을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관성을 이제 잇자는 거죠. 네. 지금부터 일주일 4월 13일까지 4월 12일 밤 10시까지 밤 12시까지.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혼전 지역이 110입니다. 110곳. 그렇죠. 네. 총선 변수를 잘 살펴보고 총선에서 영향을 미칠 변수 미리 내다보면서 대처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 네. 국민의 염원입니다. 야권이 승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변수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야권 연대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더민주는 지금 이제 그 총선 마지막 이제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야권 단일화 문제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서로 이제 전략을 내고 있습니다. 더민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권 정당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정당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대한 정당이다.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사전 투표일이 8일, 9일 양일간입니다. 그까지 또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또 뭐 예전 뭐 선거나 이런 거 보면 마지막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 더 노력을 해봐야 된다. 서울이 경합 지역이 몇 곳이 얘기가 나오죠? 27곳?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선거가 다가올수록 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경합 지역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뭐 서울은 아니면 수도권만 55곳이라고 합니다. 뭐 호남, 충청도 18곳 정도 되고 이렇게 좀 경합 지역이 많은 것으로 좀 드러나고 있죠. 근데 경합 지역은 충분히 이 짧은 일주일 기간에도 한 곳으로 쏠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 진영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매우 높은데 구체적 방법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구는 높으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심판할 거냐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야권 지도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각 후보님들께서 정말로 신중하고 그리고 대의를 중심으로 오래 보셔야죠. 네. 20대 총선까지만 정치하고 정치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21대도 있고 22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길게 보고 제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나. 지금 새누리당이 야권 연대를 연일 비난하고 있는 이유도 이 야권 연대를 하면 자기네 의석을 또 뺏기니까 이렇게 좀 비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새누리당이 이례적으로 자기네 공식 페이스북에서 새누리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으로 새 정치를 실현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멘트를 막 날린 거라고. 이준석은 이 정도 되면 탈당해야죠 이거. 근데 왜 그렇겠어요? 이거 야권을 좀 안철수가 분열시키고 있으니까 땡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약간 이기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든 당선을 시켜주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안철수 카드가 너무 유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근데 여기 노원병이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뭐 더민주, 뭐 새누리당은 이제 물론이고 황창화 후보인가요? 예. 그렇죠. 예. 더민주 후보도 뭐 물론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민중연합당 뭐 이렇게 정말 많은 후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안철수 대표도 자기가 이제 좀 안전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야권연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 지난 방송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야권연대가 뭐 아주
없이 지고 있는 지역에서 이걸 뒤집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혼전 양상을 치르고 있는 이 격전지가 뭐 110곳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데선 좀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거고 박근혜 정권 심판론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박근혜 저는- 정권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관제 언론이 유포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론이 있잖아요. 론은 뭐냐면 투표용지 인쇄 전에 해야 되지 투표용지 인쇄하고 나서 연대하는 거는 별 의미 없다. 네. 라는 근데 그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다 알아요. 그 투표장 앞에 그 붙여 있는 거. 그리고 용지 인쇄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맞아요. 네. 많이 했어요. 뭐 진정성 얘기하는데 진정성이 있어야죠. 근데 이기는 게 진정성입니다. 네. 책임지는 자세. 네. 그런 어쨌든 이런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고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그 중앙당의 방침을 어기고 야권연대 협의하고 있는 데가 특히 박빙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네, 그래서 이 많이 방송 있거든요. 나갈 때 하루가 다르니까 제가 볼 땐 지형이 약간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 논의되는 지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예, 지금 논의되는 지역. 네. 지금 뭐 사실 이제 창원에서는 정의당 네, 노회찬 유명하죠. 후보가 노회찬 후보 더민주와 단일화가 단일화를 됐죠. 네. 이루었지만 여전히 국민의당 후보는 네. 하고는 이제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좀 단일화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서병에서 이제 한정혜 후보와 서울 강서병. 예, 서울 강서병에서 왜냐하면 강서가 부산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서울 강서병에서 이제 더민주와 이제 국민의당 단일화 논의가 있었고 실제 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민주주의 포럼이라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직접적으로 이제 중재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대략의 안에 사실은 합의를 했어요. 어떤 뭐 여론조사 50%, 국민 배심원단 50%뭐 이런 정도의 안을 합의를 하고 사실 그 합의서에 사인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중앙당에 보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게 중앙당에 보고해서 중앙당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해 이렇게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중앙당에서 보고를 했는데 중앙당에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국민의당에서는 계속 당명을 빼고 후보자 이름으로만 여론조사를 하자고 요청을 했었고 더민주 한정희 후보가 약간 양보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당에 보고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해버려서 사실상 이제 야권 연대가 깨졌지만 다시 이제 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안양 동안구 을에서는 정말 이제 아름다운 야권 연대가 완전 실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박광진 국민의당 후보가 후보 등록을 안 하고 더민주 이정국 후보 지지 선언을 했죠. 후보 등록 전에. 그리고 정의당 정진우 후보와 어제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지금 아마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잘 걸로 되길 알고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그래 여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강북갑 같은 경우도 서울 강북갑. 예, 서울 강북갑. 강북이 또 딴 데도 있나요? 네, 저희 동네입니다. 아 그래요? 강북갑에 이제 천준호 후보와 김규욱 후보도 단일화를 합의를 했죠. 지금 그런데 이제 단일화 오늘 약간 난간이 생겼습니다. 방법론에서 네. 약간 이제 협의인데 이견이 좀 생겨서 이제 계속 논의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여긴 제가 압력을 넣겠습니다. 예, 압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주민으로서. 그리고 이제 서울 중구 성동을 여기서도 정호준 후보와 이지수 후보가 단일화에 좀 합의를 하고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근데 이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역구죠. 정의당이 두 곳의 우세 지역으로 꼽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곳은 지난 총선에서도 150표 정도 차이로 야권 연대를 실현했음에도 150표 차이로 심상정 후보가 신승을 거뒀던 지역인데요. 박준 더민주당 후보가 성명을 내고 단일화 못한다. 지역 위원장으로서 이 선거구를 후보를 내지 않고 8년 동안 비워두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좀 밝힌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혼전 지역에서 뭐 구로 갑 지역에서도 물론 지금 이인영 후보가 좀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도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모두 출마한 지역이거든요.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구로 시민사회 단체들이 야권 단일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밖에도 많은 단체들이 지금 많은 지역에서 물밑에서 시민사회 중재로 야권 단일화에 대한 중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야권 여러 후보들이 출마를 하셨잖아요.
출마하신 이유가 뭔지 물론 국회의원 하려고 출마하셨겠죠. 근데 사실상 국민의당이나 수도권에 계시는 중소 군소 후보 분들이 계실 텐데 야권에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이 땅의 이제 평화 통일을 바라는 그런 이제 많은 후보님들이 출마를 하셨을 텐데 이유와 목적이 뭐냐?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 아니에요? 뭐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3년이 됐습니다. 최소한 중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죠. 평가는 이미 됐죠. 심판을 해야 되는 선거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면 야권 후보들이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아까 전에도 뭐 개성 그 위안부 졸속 합의 2번 죽이는 아버지에 의해서 이런 일을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역사적으로 이거는 평가될 자해행위 아닙니까? 또 실제 법을 또 네, 위헌이고 네, 위법이죠. 이게 말이 위법입니다. 됩니까? 네. 헌법에서 보장. 남북 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거죠. 그리고 그 김무성 대표도 얼마 전에 얘기했던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을 못해서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보좌관이 써준 공약을 그냥 읽었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 공약이 된 거다. 안 되는 공약을 보좌관이 쓴 게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좌관 잘못이었거든요. 잘라 아니, 보좌관 근데 잘라 하는 거야? 공개적으로 공약이 거짓말이라고 밝혀졌는데 이러니까 탄핵 얘기가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거고 이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 대한정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권하는 대한정당. 대한정당의 핵심 과제가 뭡니까? 대한정당의 핵심 과제. 반새누리당 투쟁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심판에서. 이 모범을 보인 정당이 우리 국민에게 대한정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무소속이- 무엇보다 무소속이 대한정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정당이라면 자기 당의 정책과 노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전에 국회 출입하는 기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세상에 알 수 없는 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박근혜의 창조 경제다. 두 번째가 안철수의 새 정치. 네.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게. 정체를 밝히면 그래서 활용을 놀란 하는구나. 겁니다. 예, 새누리당 응원 개정에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안철수가. 정체를 갑자기 툭 건드린 거 아닙니까? 네. 새누리당이 폭망해야 정상인 선거입니다. 근데 이게 야권이 분열이 되면서 이런 복잡한 정국이 조성되지 않았나. 사실 지금 네. 상황은 과거로 좀 돌려보면요. 1997년 그죠? 그때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당시 김영삼 정부의 지지율이 한 자리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8%까지. 네. 그리고 2008년도죠. 이 광우병 쇠고기 촛불이 터졌을 때 그때 이명박 정부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 한 자리 떨어졌잖아요. 완전히 작살났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헬조선, 흑수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 박근혜 정부 거의 저는 뭐 여자 김영삼이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네. 여자 김영삼이잖아요. 네. 그래도 안 그런데 떨어지잖아. 누가 더 기분 나쁠까요? 박근혜와 김영삼. 돌아가신 사람을 거론하는 게 좀 그렇지만. 네. 근데 뭐 그래서 빼는 걸로 하고. 네. 근데 예전부터 그 두 분은 사이가 안 좋았죠. 예, 네. 슬프니. 네, 뭐 그렇긴 했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희 뭐 옛날 표에도 꺼진 불도 다시 보지 않습니까? 네. 이건 꺼진 불이 아닙니다. 지금 온돌이 있으면 밑에서 민심이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이 민심을 받아서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 야권 승리에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다. 그럼 이 온돌이 어떻게 진짜 용광로가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자기 개인이 네. 나 개인이 금배지를 달려고 출마했다면 네. 보수 정당 가시라 이거예요. 용광로로 빠집니다. 보수 정당 가야죠. 새누리당 그 새누리 공천 넣어가지고 거기서 네, 네. 뭐 해야지. 근데 야권이라면 네.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죠? 뭐가 돼야 됩니까? 이 땅의 민주주의를 국민의 위해서. 바람을 안다면 네. 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후보님들 전부 다. 아니 근데 내가 그 더민주 당사를 딱 갔는데 그 당사에 딱 가면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면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이 흉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동상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너무 안 닮은 거야. 그래요? 너무 안 닮은 거야. 근데 거기 앞에서 이렇게 서 계시던 한 원로 선생님께서 이 동상 김대중 선생님 동상은 국민의당으로 가져가야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그만큼 더민주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사실 그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동상이 안 닮아서.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야권 연대 반드시 살려봅시다. 두 번째 한번 다뤄볼까요? 네, 두 번째 변수. 저는 이미 그 수구 보수 새누리 진영이 선거로 야권을 이기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뭐 낙검수도 그러고 2010년부터 부정선거 얘기들이 솔솔 많이 나왔지 나왔죠.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게 유죄도 받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2012년 네. 대선 때 네. 국정원 댓글 조작, 네. 댓글 조작이라고 어마어마했죠. 댓글 네, 공작이죠. 네. 공작. 댓글 공작 사건으로 국정원 김하영이죠. 네네. 그리고 원세영 국정원장이 실제로 깜빵 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며칠 전에 시발단 그건 뭡니까? 시발단 네. 걸렸지 않습니까? 네. 아, 발음을 좀. 이게 이 공작이라는 게 저희가 댓글 하나 하면 소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댓글을 쓰는 게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국정원 요원이 우리가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더민주 그 어느 후보 그 어느 국회의원이 하나 밝힌 건 10만 단위가 넘는다. 국정원 요원이. 근데 직원이?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국정원, 기무사, 새누리당이 돈으로 동원한 운동원들까지 전부 다 이 여론 조작에 달라붙었다라고 따져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다. 몇 프로로 이겼습니까? 51.3%? 네, 한 3% 차이로 문재인 후보한테 이긴 겁니다. 3%도 안 되죠. 네. 문재인 근데 후보가 국정원이 48%. 국정원이 체계를 나눠서 3% 대형 포털 담당, 네. 그리고 OU, 100, 커뮤니티 담당, 그리고 SNS 담당들을 수십에서 수천 명이 움직이면서 이거를 조작했다고 봤을 때 이 3%로 이긴 게 이긴 건가?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저는 이거 돌아봐야 된다. 이미 선거로 보수 진영이 합법적으로 이기는 거는 사실 어려워진 국면은 이미 오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이 이제 뭐 여러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가지고 그런 댓글 공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할 수 있는 건 뭐 많이 할 텐데 일종의 그들의 면피가 네. 좀 이런 가랑비 전술을 쓰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하나 들켰어요. 네. 김하영이 댓글 겁나게 달다가 민주당에게 틀렸잖아요. 들켰을 때 그래도 이것이 대세에 지장이 있겠냐. 일부인데 요 댓글 몇 개 달았다고 대선 판세가 변하겠냐.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국정원만 한 게 아니라 기무사 됐단 말이에요. 기무사는 또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 게 당락을 변화시켰겠냐라는 식으로 4만 가지, 5만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하면서 들키면 어떻게 돼요? 아니 요거 하나 가지고 무슨 당락이 변하냐라는 일종의 그런 가랑비 전술. 근데 가랑비에 옷 젖어요. 네. 가랑비 옷 젖어요. 가랑비 계속 맞으면 옷 젖어요. 네. 감기 걸리고 그렇습니다. 독감 걸리고. 네. 저 원래 예전에는 인터넷 댓글 잘 안 봤었거든요. 근데 댓글을 이제 좀 보다 보면 이게 패턴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것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근데 저는 요즘에 사실 보수 진영이 국정원 댓글 논란이 터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 댓글 공작 팀 자체가 네네. 어떻게 처벌받은 부분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지속되겠죠. 네. 어. 이상하게 요즘에 제가 우리 사회연구소라는 이 정말 전도양양한 그런 연구 사업을 하고 있지만요. 저희 연구소에서 페이스북에다가 글들을 올리는데 계속 이상한 댓글들이 달려요. 그래요? 성매매, 네. 알바, 네. 뭐 성인 남성 알바. 그게 계속 달리고 있어요. 누가 달까? 진짜 네. 뭐 찾아보고 추적해야 싶어요. 되겠네. 네. 추적해야 근데 근데 뭐 민간에서 추적이 뭐 한계가 제가 있죠. 계속 차단하거든요. 네. 그런 아이디 차단해요. 아이디 차단하는데 또 달려요. 또 달리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가랑비라고 그러셨는데 가랑비지만 가랑비만 내려도 즉각 신고하고 제보하고 이런 풍토가 좀 생겨야 되지 않나. 그 2012년 대선 때 총동원됐던 국정원, 총동원됐던 기무사, 총동원됐던 알바들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선거동원 알바들. 이 사람들이 지금 개가천선했겠는가? 그렇죠. 처벌받지 않았는데. 네. 그럴 그리고 리가 없다. 잘 보세요. 지금 총선 전국도
갈수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박빙국면 네. 그리고 수도권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 더 불안하죠. 댓글, 네. 이제 뭐 진짜로 더 집중하겠죠. 네, 저희들은 감시의 눈을 밝혀야 된다. 네. 이 한 번 처벌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말고도 또 있겠죠? 언론 조작 말고도? 네, 그렇습니다. 투개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네네. 이미 지난 2012년 4월이었죠. 그러니까 2012년에 저희가 대선만 한 게 아니에요. 네. 19대 국회를 그때 뽑았어요. 4월 달에. 그죠? 2012년 4월 19대 총선 때 강남을 선거구에서 그죠? 그 정동영 후보가 그때 야권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강남을 선거구에서 무려 28개의 투표함이 훼손되는 이렇게 저렇게 밑에 뜯겨 있는 것도 있고 제대로 봉인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예전에 보세요. 통합진보당 사건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조준호 대표 네. 통합진보당 조준호 네. 대표가 그 통합진보당 비례 후보 경선 투표 네. 한번 기억을 한번 시청자분들 잘 네네. 살려보시면 그 당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부의 부정이라도 부정이 있으니 전체 이 비례 경선 투표는 이제 다시 돼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조중동이 다 도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부의 부정이라도 부정이 있으니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예. 그러면 무려 투표함이 28개가 훼손이 됐으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네요, 참. 근데 이때 사실 넘어갔죠, 이게. 그렇죠. 네.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죠. 물론 정동영 그 후보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대응을 일부 했습니다만 사실상 뭐 그냥 밀고 나가 버린 그래서 거죠. 이 당시에 그때 통합진보당 쪽 창간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긴장을 한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아, 네. 긴장을 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일반 투표 창간인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많이는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 투표 개표 과정이 끝나기 전에 이제 선관위 측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일찍 가셔도 좋습니다. 하면 돌아가는 돈 봉투 창간인들도 주면 가는 있다고. 거지. 네. 네. 그날 일당을 받으면 그냥 퇴근해 버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서 특히 집중해 가지고 개표 창관. 근데 개표 창관 확실히 해야 되는데 창관을 우선 많이 해야 네.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이 개표 사무원 네네. 그러니까 참관만 할 수 있는 사람 네네. 말고 네. 이제 사무원 뭐 이런 것도 모집하고 네. 선관위가 이번에 또 이례적으로 네. 500명을 모집한다고는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00명 사람 뽑아가지고 하는 네. 거는 좀 사실상 실효성이 없지 않나 네. 싶습니다.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뭐 합니까? 거두지를 못하면 네. 소용이 없고 밥을 아무리 잘 지으면 뭐 합니까? 재 뿌려지면 소용이 없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까 전에 그 우리 곽 박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12일 자정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13일 개표가 완료되는 완료될 순간까지. 때까지 네. 뒤풀이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개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저는 그 국민들 인식에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야권이 분열됐으니까 새누리당이 이길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인식이 부정선거에 역이용이 당할 수가 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공무원 국가기관이지만 선관위를 또 신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죠. 아까 뭐 우리 경계녀께서도 그 돈 없이 네. 하는 선거 천막 친 후보들 천막 철거를 뭐 선관위가 중재도 방조했죠. 못하고 방조를 하고 나와 있다고 보지도 하는데 않았어요. 네, 이 선관위가 그 정도는 약합니다. 그 정도의 그냥 뭐 공정성만 없다면 다행이지만 이 선거와 관련해서 과연 공정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의심의 눈초리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투표 용지 인쇄가 당긴 것. 앞당겨져 버렸죠. 네. 특히 야권이 지금 뭐 단일화 논의가 되고 있거나 박빙인 지역에서들 많이 그랬죠. 근데 이거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체 공정 선거를 위해 가지고 국가기관화해서 선거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선관위가 부당하게 편파적으로 네. 선거를 관리한다 그러면 이거는 관건 선거죠. 네. 관건한 거죠. 관건 선거는 부정 선거 아닌가요? 그렇죠. 부정 선거 맞죠. 네네. 싸워야 됩니다. 네. 밝혀야 아니 근데 됩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사실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가 그거였잖아요. 뭐 선거에 개입했다 뭐 이런 네. 거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런 거 수도 없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직접 대구를 방문하신다던가 이런 거 수도 없이 그래서 했고 지난 지방선거 때만 보더라도 그 서병수 부산시장 네. 후보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우금민 제주지사 후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관위가 뭐라 그랬냐? 덕담. 덕담 수준이었다. 네. 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덕담하면 안 되죠. 탄핵받아야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네. 그때 동작을에 출마했죠. 나경원 후보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에게 뭐 당선 그리고 이제 잘 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나온 대통령의 발언만 하더라도 뭐 지방선거 국면이긴 하지만 4개 정도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번 총선에서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뭐 지도적인 위치에 앉아 있다고 자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마치도 이제 어떤 뭡니까 이 보수 그리고 반북 친미 네. 이런 데서 찾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현상들 그런 부분들 단호하게 싸워야 되지 않나요? 사실 이런 전자개표에도 의문이 많이 제기가 전자개표 되잖아요. 의문 정말 많았죠. 네. 예. 그리고 실제 돌려봤을 때 오류들이 나오기도 했고, 근데 수개표를 하자는 그래서 합리적 대안이 요청이 되는데도 선관위가 이거를 그렇습니다. 토론조차 하지 않는다. 그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수개표가 근데 돈도 더 적게 들고 전자- 개표도 더 빨리 된다고 보세요. 합니다. 네. 전자개표를 하는데 오류가 났어요. 네. 근데 이건 뭐 오류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네. 얼버무렸잖아요. 근데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수능 채점하는 거 보세요. 수능 채점할 때. 수능 채점할 때 OMR 카드 전자개표 하잖아요. 그거 오류 납니까? 안 나죠. 수능 채점 한 문제라도 오류가 나봐요. 어떻게 우리 돼요? 그거? OMR 카드에다가 해야 되겠다. 점수를 우리 이제. 문제를 잘못 내서 나는 오류라면 네. 답이 중복된다거나 이런 모르겠는데 그렇죠. OMR 카드가 오류가 난다. 전자개표에서 그럼 오류가 난다는 스톱이죠. 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전자장비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도 넘어간다. 지금 선관이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장에서 저희가 지금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 다시 뽑아야죠. 심판을 다시 뽑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선수인 줄 아는 심판은 반드시 교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선거가 저희가 농사 진 만큼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13일 개표가 마칠 때까지 좀 온 국민이 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개표 참관까지도 좀 그게 있어요. 성의를 하자. 예전에 저는 이제 제 친구 중에 꼭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네. 축구나 이런 거면 한일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막 정말 관심이 막 집중돼 있는데 전반전은 30분쯤에 일본 선수가 골을 넣어요. 네, 그러면 에이 네, 졌다. 네. 야 가자. 네. 아니 그 30분 뒤로 했는데. 아직 경기가 남아 성격 있는데 급하네. 남아 있는데 에이 졌다. 가자. 스물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봐요. 끝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끝맺음을 잘하자. 유종의 미까지. 저는 지금 4월 13일 밤 12시가 아니라 개표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한석이 중요합니다. 한석. 국회의 그 한석 그죠? 총선 때 보면은 뭐 한 40개, 50개, 100몇 개가 그냥 왔다 갔다 뭉텅이로 날아다니니까 그 한석이 뭔가 이렇게 좀 이제 의미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독자적인 하나의 입법기관이잖아요. 법을 발의할 수 있고 그죠? 그것을 국회에다가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 국가기관 독립된 기관을 선거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한 표 한 표가 정말 소중하고 국회의원 한석 한석이 정말 소중하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역구 선거가 중심이니까 무슨 뭐 이를테면요 강남 아니면은 뭐 대구 경북 지역 네. 그런 데는 야권의 세가 약간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새누리당이 뭐 될 텐데 그런 네. 데서 무슨 부정을 할까? 네. 근데 잘 보세요. 비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당 투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호남이건 그런 데는 네. 참관인의 야권 참관인도 부족해요. 그렇죠. 그렇죠. 야권 부족한 참관인- 정도가 아니겠죠? 거의 없다시피 하는 지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네. 개표 참관 정말 중요하고 단순 지역구뿐 아니라 이 비례 후보, 비례 정당 투표까지도 저희들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네, 마지막까지 경각심을 가집시다. 총선 변수 세 번째. 저는 이게 내용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풍입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저는 사실 이제 접경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런 거, 휴전선. 네, 네.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사실 이제 뭐 제
87년이죠. 뭐 칼기 폭파 사건 이런 것들 통해서 이 부풍 조작으로 그때 몇 살이셨는데요? 87년도면은 제가 한 6살 네. 뭐 5살인가 뭐 그 정도 네. 됐을 텐데 이게 이렇게 결과가 뒤집어졌던 저는 역사적인 그래도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87년에 전 그래도 최루탄 가스 마시면서 자랐습니다. 전 네. 시골 살아가지고 집 그런 앞에 거 뭐. 고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뒤집어졌던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좀 특히 이제 좀 두렵고 네. 이게 또 혹시라도 이 휴전선 인근에서 네. 어떤 국지전 형태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뭐 총탄이라도 오고 가고 이러면 사실 엄청 두렵거든요. 또 더군다나 아기를 키우니까 막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회사 고모고 다 때려치고 빨리 어린이집 가서 아기 찾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분단 대한민국에서 선거 때 북풍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거의 없었죠. 기본적으로 뭐 없을 수가 아주 없지 않나요? 네. 소프트 부풍이라고 네, 치면 네, 네. 뭐 색깔론이죠. 네. 그렇죠. 김무성 대표가 네, 이미 이야기하는 시작됐죠, 그건. 그리고 예전에 대선 때부터 뭐 후보 사상 검증이 네. 뭐 그런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네. 부풍이라고 보는데 정말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칼기 8월 8일이나 총풍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총풍 사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기에 북풍을 우려하고 북풍에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현재 한반도 전국 자체가 한반도의 안보 전국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시면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 그리고 2월 달에 광명성 4호 근데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이것을 또 로켓이다. 사실상 미사일이다. 네. 뭐 그렇다 쳐봐요. 근데 저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어떻게 장거리 미사일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네. 한 바퀴 돌아와서 맞을 수도 있으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네. 그럴 수가 있군요. 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네. 국방부의 입장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이 장거리 장사정포 네. 그리고 이제 방사포 네. 300mm 방사포 그건 원래 다 이미 네, 있는 거죠. 단거리 네. 미사일 뭐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네. 그러면 이제 논리가 맞잖아요. 근데 인공위성이 장거리 미사일로 네. 전용될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미 본토로 날아간다는 거지 네. 않습니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 본토로 날아가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안전 한미동맹이라서 그렇게 되나요? 네. 근데 그렇게 어쨌거나 볼 수도 있죠. 네. 네. 지금 상황에 한반도의 위기 정국이 상당히 높은 상황, 높은 긴장 국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죠. 일각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남북 간의 긴장 구조 그리고 북미 간의 긴장 구조, 이 한반도의 이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마치도 박근혜 정부가 총선을 안보 정국으로 치르기 위해서 사실 이번 총선에 뭐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두드려 맞는 게 정상인 선거잖아요. 이번에 보면 네.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반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실책 잘못들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선거가 중심적으로 돼버리니까 뭔가 빵 하나 터트려서 그죠? 모든 국민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 세워버리면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잘못했고 저것을 잘못했고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북풍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지난주에 탈북자들이 삐라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집 뒤에서. 네, 근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법원에서 삐라 뿌리는 게 실제 그 경계 지역 주민들의 생존에 위협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최종 결정을 했잖아요. 안 된다고 한 건 아니고 네. 그거를 정부가 제재하는 게 적법하다. 그러니까 그게 안 이런 되는 거죠. 그럼 근데 막- 정부가 막아야 제재를 안 되는 하는 거죠. 거지. 막질 않는 거지. 막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한반도 사이에서 이게 하나의 뭔가 계기가 돼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 문제에서 충돌의 그리고 계기가. 현실적으로 탈북 단체들이 네. 삐라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라고 네. 입장을 발표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미 사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 이제 안보에 대한 위험 국지전 형태로 가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얘네가 우리 삐라 뿌릴 거야 이러면 적경적 장사 안 돼요. 저희 네. 동네에도
그 이제 문수산 한우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우촌을 조성해 놨거든요. 지역 경기가 많이 죽고 외부로 많이 젊은 사람들이 이사 가고 그래서 지역 경기가 많이 죽어서 문수산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 이제 한우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소고기 구워 먹는 이런 타운을 조성해 놨거든요. 딱 이런 기사 딱 나오면 손님이 10% 20%로 줄어버려요. 안 오는 거야. 왜? 무서우니까. 적경지역 가까이 가기 무섭잖아. 그렇죠. 내가 오늘 갔는데 탈북자가 삐라 뿌려가지고 여기 총탄 날라면 어떻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위험한 데는 안 가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심리거든요. 실제로 바람 쐬러 네. 긴장 지역으로 가진 않죠. 그렇죠. 실제로 그 2014년 네. 2014년 10월 10일이죠. 그때 탈북 단체가 또 대북 전단을 뿌렸어요. 네. 대북 전단을 살포했는데 그때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전단이 휴전선을 넘어가 가지고 북한 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고사총을 쏴버린 네, 거죠. 네. 근데 그때 고사총을 쐈을 때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포탄 발사를 했어요. 포탄 발사. 네. 뭐가 뭔지도 휴전선 모르는 포격. 거야.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고사총탄이 14.5mm라는 거예요. 네. 14.5mm 잘 생각해 보세요. 1.45cm. 아 그러면 1.45cm가 되는 포탄이 있어요? 그 총탄 아니에요? 네. 총탄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 그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볼 때 왜 막 미국의 액션 배우가 나와가지고 드르륵 하는 기관총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20mm예요. 그거보다도 작은 거라는 거죠. 그보다 작은 거죠. 근데 실제로 군에서 제가 예전에 찾아본 적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북한이 사용하는 고사총이 그 14.5mm 총을 2개 내지는 4개를 묶어가지고 네. 묶어가지고 고사총 포대를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쏘면은 총인데 총을 기관총인데 기관총을 4개를 묶어가지고 포대를 운영하니까 이때부터는 기관포. 그래서 포와 총의 개념이 약간 아리까리한 상황이 네네. 있죠. 근데 만약에 그때 기사가 나올 때요. 휴전선 포격이 아니라 휴전선 총 이러면 뉘앙스 자체가 네, 다르지 느낌이 않습니까? 다르죠. 이거는 또 연평도를 한번 경험한 상태라서 그렇죠. 네. 훨씬 더 국민들에게 네. 오는 이 충격은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언론이 그런 식으로 침소봉대했던 상황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이번 시기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했다시피 엄청 군사훈련 작전 계획 제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자극적이잖아요. 뭐 지부 참수라느니 평양 점령이라느니 그리고 북에서도 그런 대응 평양을 점령하겠다 그러면 북에서 지금 서울을 점령하겠다 그러고 지부를 서울 참수하겠다 해방? 그러니까 청와대를 청와대 포격하겠다 포격하겠다. 그러고 이번에 청와대 포격하는 영상을 또 네, 그 다음 포털 메인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메인 들어갔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트래픽이 걸리는지 그 정도로 지금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나.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긴장을 자꾸 고조시키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이걸 이용하려고 한다. 이건 너무 위험한 행위다. 그리고 저는 이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이 높아지는 게 예전처럼 단순히 북풍으로만 끝나는 그렇죠. 문제가 아니다. 선거용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은가. 그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이 한반도 위기 네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전쟁 안 난다. 네. 야, 그건 뭐 남쪽이랑 북쪽이랑 네. 뭐 입장이 맞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총선용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도 계시는데 실제로 예전에 저희가 그 김원웅 대표님께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보자 이거예요. 해외에서 한반도 전국을 상당히 우려 속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예전에 그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님이 네. 계시지 않습니까? 강정구 교수님이 인터넷에다가 중국의 한 군 사령관이에요. 네. 군 부사령관이 기고한 글을 이 번역해가지고 네. 인터넷에 기고를 하셨던데 지금의 한반도 안보 정국에 대해서 너무나 다들 좀 무감각하다 보니까 내가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제 원고를 이제 번역을 네.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리신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중국의 그 부사령관이 썼던 내용에 보면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물밑 접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물밑 접촉이라는 거는 이미 지금 북한도 선제 공격, 한미연합군도 선제 공격, 선제 공격을 전부 다 공언한 상황에서 선제 공격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제 공격에. 선제 공격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서로 상대의 간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미 그런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화를 거죠. 하기 위한 국면이 그러니까 아니다. 이미 지금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과정에서
한국군에 30만 명, 그리고 주한미군 플러스 주일미군까지 하면 7만 명이 넘어가요. 네. 주일미군까지 전력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다 공개됐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도부에 대한 뭐 부분이나 그리고 평양을 뭐 점령한다 그런 구체적 작전 계획이 다 준비돼 있고 수립돼 있는 상황에서 선제 공격을 공언한 상황에서 그러면 선제 공격을 서로 간에 할 거냐 말 거냐. 저쪽에 선제 공격 할까?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겠는데 저기 지금 선제 공격 할까 안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밑 접촉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전쟁이 착수된 거죠. 그죠? 네. 예.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겠습니까? 난리 나는. 네. 순식간이잖아요. 저희가 난리 인지하는 순간 전쟁은 끝이다. 그래서 이게 0.001%의 가능성이라도 위험한 상황인데 이 정도 북한과 미국이 이 정도 얘기를 주고받은 상황이면 남북의 정치인이 뭔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잘 보세요. 우리가 전쟁의 위험성 0.1%라도 막아야 됩니다. 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학교 다닐 때 확통 시간에 기대값 공부하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뭘 공부한다고?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전쟁이 과거에만. 나면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확률에 대해서 네네. 전쟁 날 확률이 0.1%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쟁이 날 때 예상되는 피해 손실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수천조 원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0.1%의 확률에다가 그 수천조 원이 발생하는 피해액을 곱해 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대값이 수조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반도 전쟁 상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수조 원의 노력을 투여해서 전쟁을 막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 계산해도 그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 우리 국민들은 너무 무감각하지 않느냐. 네. 이게 선거용 북풍도 문제고 그리고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이런 긴장 상태에서 우리 곽 박사가 얘기한 기대감 뭐 그거 때문이라도 북풍도 저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반대를 해야 된다. 있습니다. 근데 북풍에다가 또 종북 논란이 아직 그죠. 시작은 됐죠. 이미 시작이 됐죠. 네네. 이미 이제 그 선거 등록하자마자 이제 보수 언론에서 민중연합당의 이제 25살짜리 청년 후보 흑수저를 표방한 청년 네. 후보가 나왔는데 뭐 재산이 흑수저인데 8천만 원이 있다더라. 네. 이게 어떻게 흑수저냐 라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 보수 언론이 그 뭐 민중연합당에 출마한 후보 중에 뭐 60여 명이 옛날 통진당 사람들인데 경력을 속였다 막 네네.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럼 이제 통합진보당 출신 당원들은 정치 활동이 금지되는 법이 있나요? 아니 없죠. 이미 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할 때 네. 이들이 정치적으로 억압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 써 있어요. 네. 헌재 판결문에 네. 해산하는 판결문에도. 근데 이제 그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속였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 이제 선거 출마할 때 자기 경력 그 써내는 거에 2개밖에 네. 못 쓰게 돼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근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옛날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였는지 이런 걸 써야지. 뭐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가서 낙선했는데 통합진보당 어디 후보로 나갔다 이런 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이거 속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김무성 대표 저기 이번에 경력에 우리 아빠 가레다 류슈 썼어요? 네. 안 썼잖아. 그러니까 안 썼다니까. 그럼 속인 거야. 그렇게 네. 따지면 똑같이 속인 거야.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뭐 뭔가 숨긴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러더니 급기야 얼마 전에는 조선일보가 일면에 이 민중연합당에 이제 쭉 이렇게 쓰면서 그중에 이제 이번에 비례 1번 후보로 출마한 정수현이라는 후보가 있어요. 이 후보가 그 60 며칠 동안 이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이후에 소녀상을 지키겠다면서 그 추위에 노숙을 했던 친구란 말이에요. 정말 예. 굉장히 훌륭한 친구죠. 여자 친구인데 그렇게 했었고 이제 지금 뭐 이 민중연합당의 대변인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경력에 당연히 민중연합당 대변인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평화나비 활동했던 거 소녀상 지킴이었다고 쓸 거 아니에요. 대표 경력 쓰는 거잖아. 네. 근데 마치 이게 뭐 통합진보당 출신인데 경력을 속이고 출마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석기 퀴즈라고 딱 이렇게 해버린 거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지금 예전 이제 통합진보당 출신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을 속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을 받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보수 언론에서 기사가 나가니까 급기야 이제 어제 새누리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통합진보당 출신의 후보가 60여 명이 있다. 니네가 양심이 있다면 사퇴해라. 이렇게 딱 새누리당이 논평까지 내면서 종북몰이를 지금 이제 더욱 가열차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박 사태를 주장하고 네. 싶군요. 네. 네. 예, 변수를 저희가 3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야권 연대,
불씨를 살려보자. 부정행위 끝까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리고 북풍 또 경계를 하고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뭐 총선이 한 일주일여간 남았는데 총선 전국 일주일여간 남으면서 저희들이 몇 가지 느끼는 교훈들도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집권 여당이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새누리당 집권기를 거치면서 저 거대 정당을 어떻게 상대를 하느냐, 거대 정당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이번 공천 파동 같은 경우는 대국민 코미디 아니었습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허약하구나. 저 집단이 이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뭐 북풍을 우리가 경계는 하자고 하지만 또 국민들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함부로 북풍 종목몰이를 마구잡이로 지금 국민들한테 또 활용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 않는가.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의 뭐 거짓말, 공약 이런 게 한 2년 3년 동안 검증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짓말, 구체적 거짓말도 이제 한계에 그러다 보니까 뭐 창조 경제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상황 아닌가. 그 집권 여당 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네.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냐면 현재와 미래 간의 네. 충돌이 매우 강한 것이죠. 네. 현재 권력 청와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와대가 과연 미래의 권력을 용인하느냐? 네. 정치인들은 저희가 대통령 5년 단임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왔지 않습니까? 근데 5년 뒤에 그 다음 권력을 또 이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한국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뭐 흐름인 것 같은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가 자기 중심적이다. 네. 자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 보수 진영 정치인들에게 전부 다 내 밑으로 네. 내시키는 대로. 나치 친일 쿠데타 이런 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진박 쿠데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권 여당 내에 갈등이 네. 상수로 존재하고 있다. 네. 그들의 의석수가 어떤 것에 떠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네. 배신의 아이콘 그 유승민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유승민 같은 경우 겁이 나긴 할 것 같아요. 유승민이 전 그때부터 사실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세월호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런 새누리당 내에 이런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자꾸 대중적 인기가 높아지는 거가 그래서 얼마나 두렵겠는가. 근데 예. 이건 있어요. 내부의 모순은요. 네. 두드려야지 나와요. 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잘 봉합돼 가지고 넘어가요. 이미 두드렸으니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더 두드릴 거고. 예. 예, 한번 두드려 보자. 어디까지 가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가 오늘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표의 아쉬운 지점 이런 평가도 좀 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얘기하면서 야권 지도부의 아쉬운 지점들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아쉬운 거는 진보 정당의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나. 이게 진보다운 더 진보. 사실 이것 때문에 야권 진영을 평가하는 게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기도 하고. 집권 여당이 사실 이제 공약을 거의 지킨 게 없죠. 뭐 자기 집권하고 1년 만에 뭐 경제 민주화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뭐 이렇게 뭐 파기를 하고 뭐 아주 많이 파기했죠. 공약 거의 지킨 게 없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뭐 민생 거의 파탄이 났고 독재 시대로 다시 회귀하고 있을 만큼 민주주의의 근간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력히 규탄하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모습, 그래서 또 어떤 희망 이런 거를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앞서 1부에서 잠깐 시작에 소개드렸던 그 서초을에 출마한 무소속 김수근 후보의 이런 탄핵 소추안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좀 언론의 주목도 받고 열광도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사실 정상적인 야당이라면 지금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예요. 발의해야죠. 예전에 한나라당 보세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발언 하나.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발언 하나 물고 늘어져 가지고 탄핵안 발의해 가지고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그게 정상입니다. 네. 지금. 네. 아 근데 지금 야권을 보면 너무 무기력한데 왜 무기력하냐. 진정한 진보 정당이 없는 게 정말
이번에 SNS 그 뉴스타파에서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 고양이들이 아니 쥐들이 생쥐들이 국회에 갔는데 국회를 뽑았는데 생쥐 한두 명 있고 나머지 다 고양이고 그 생쥐조차 결국 혼나고 그 데뷔를 시킨 애니메이션인데 그걸 보면서 실제 고양이들이 다 있고 국민들이 생쥐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희가 야권이라고 거대 야권 거대 야당을 보면 저는 생쥐는 생쥐인데 생쥐가 단결해서 이 단결된 생쥐들이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생쥐 하나가 비대해진 거죠. 그 시골에 요즘 뚱뚱한 쥐. 시골에 뉴트리아 네. 아세요 지금 네. 생태계 파괴하는 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덩치는 커졌어. 근데 고양이랑 싸울 수는 없는 거야. 물고 싸울 수는 없고 이 교훈이 있다. 고양이들과 싸우려면 이 생쥐들이 뭉쳐서 국회로 가야 된다. 쥐가 그냥 때로다가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지금 그 감옥에 가 계신데 민주노총 위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한상균 네, 위원장님. 작년 가을에 올해 있을 이 총선을 대비해서 진보 정당, 진보 제 세력들이 모여서 총선용이라도 연합 정당을 하나 만들어보자. 다 모여서 싸워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잡혀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 하나 때문에. 그게 실제 얼마나 두려웠을까. 지금 민중연합당 뭐 당 만들어가지고 2만 7천 명, 2만 8천 명 2주 만에 그렇게 당원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것도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지금 진보정당, 뭐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다 합쳐서 당원 얼마나 되겠습니까? 5만 간 넘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한상현 위원장이 던졌던 그 안이 성사가 됐다면 진보 제세력이 손을 잡고 당을 띄웠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거대 야당들이 실제 싸우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예전에 통합진보당 10%는 단숨에 뛰어넘죠. 아, 그럼요. 작년 11월 14일 날 민중총궐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20만에서 30만이 모였어요. 네. 그 모인 사람들이 이 새로운 한상균 위원장이 제안한 연합정당이 만들어졌다면 누가 가입을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아니 민중 총궐기에 참가는 하지만 네. 나 진보 정치는 좀 그래. 그런 그럴 사람이 사람은 있겠어요? 없겠죠. 네. 저는 이 상황에서 더민주의 총선 막바지에 가면 더민주의 표가 쏠리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역별로. 근데 비례는 무섭게 빠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새 진보 정당이 있었다면 더 무섭게 빠졌었겠죠. 맞아요. 이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비례로만 10석 이상이 당선될 수 있었다. 진보가 단결했다면. 근데 저는 새누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지는 교훈 그리고 지금 있는 무력한 야당에 가지는 교훈보다 소위 이런 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입장이 있는 진보 제 세력들이 손을 잡지 못하고 진보 제 정당들이 단결하진 문제는 더 뼈저린 거다. 이거에서 교훈을 찾지 않고 이거에서 과제를 찾지 못하면 총선은 물론이고 내년 대선, 내후년 지방선거 전망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한상균 위원장이 제안했던 한상균 위원장이 나와야 될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네. 구슬은 서말이에요. 네. 구슬은 서말이 아니라 30말. 네. 막 쌓여서 지금 이 밤에 국민들의, 걸립니다, 막. 이 네. 국민들의 이 박근혜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 아주 그냥 막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구슬은 서말인데 꿰어야 보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늘들이 여기저기서 내 바늘이 제일이야. 아니야 이 바늘이 제일이야. 쟤는 예전에 종북이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종북이야.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그죠? 진보가 네. 명색이. 네. 아 진보가 좀 담대한 맛이 있어야지. 웅운한 기백. 그죠? 네. 웅운한 기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의열단 정신처럼 해가지고. 그 외국의 새 정치 바람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수년간. 네 그렇습니다. 그죠? 뭐 이집트 예전에 무바라크 대통령을 이제 이 전복시켰던 네. 이슬람 형제단. 네. 예. 그리고 뭐 그리스도 그리스. 네. 네. 뭐 그런 게 많은데 저는 한국 사회가 그런 열기는 더 뜨겁다 지금.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하나의 실로 이 구슬들을 꿰낸다면 지혜롭게 충분히 크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그 김무성 대표가 운동권 정당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운동권 정당이 나서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빈민들 종교인들 지식인들 다 나선다면 진짜 운동권 정당을 크게 만들어 봐야 된다. 이게 궁극적인 답이 아닌가. 대안을 밖에서 제3지대에서 이런 답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향후 뭐 전망을 밝히긴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는 뭐 총선 이후에 우리 한번 새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좀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유를 대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김윤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국정원이 합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 시대에 맞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곽 박사님 먼저 총선 구체적으로 의석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바로 다음 주에 평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새누리당 150. 오, 150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무너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무너집니까? 바라는 겁니까? 149. 새누리 149. 예, 청취자들 듣기만 해도 네 가슴이 뛸 것 같습니다. 아주 막 돌아버리겠죠. 야, 그럼 더민주는 어떻게 됩니까? 더민주 네 99. 네. 네. 아,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52석이나 있는데. 새로운 진보 정당으로. 네. 네, 그러기는 네. 아, 이거는 그 우리 곽 박사님의 애국적 의지가 저희 극한 네, 주관적. 강렬하게 네. 반영됐다고. 하나 더 생각합니다. 있죠. 국민의당. 네. 국민의당은 19. 아, 국민의당이 19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저랑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승자가 없는 총선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경계녀. 네, 저는 바람을 담아서 곽 네. 박사님이랑 좀 비슷하네요. 저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좀 하지 못할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더민주도 요거 안 되면 내가 당을 떠나겠다고 공언했던 김종인 대표가 공언했던 107석 미만을 얻을 것이다. 한 105석 이 정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당 역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것이다. 20석 미만. 네. 그리고 이제 뭐 정의당 뭐 한 10석 미만. 너무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이죠? 좀 이게 비례해서 진보가 약진을 해서 예. 정말로 그 녹색당 네. 그리고 노동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네. 이런 이제 제 진보 정당들도 네. 전부 다 원내에 네. 진입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많이 당선될 거거든요, 사실. 네. 저는 경계 지점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나. 경계 지점으로 완전 대패도 아니고 완전 대승도 아니고 승리인지 패배인지 애매한 개선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과반은 넘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반. 그래서 원래는 이 개헌 의석수를 만들어지면 큰일이 나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좀 그 변수 지점들에서 국민들과 진보 진영이 좀 더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싸운다면 개헌 의석수는 저지를 하고 한 160? 170? 네. 170 되면 안 되죠. 무소속이 한 10명 될 건데. 네. 친여 무소속 후보들이 한 10석 될 것 같아요. 그거 합쳐서 한 170? 네, 그 합쳐서. 네. 더민주는 100석을 좀 간신히. 아니 전망이 오락가락하면 어떡해요. 네. 아니 무소속 얘기를 하시길래. 아, 네. 네. 더민주는 100석을 좀 넘기지 않겠나. 그리고 국민의당이 저는 호남을 믿습니다. 네. 호남에서 점점점 의석수가 줄어들 거다. 총선 막바지까지. 그리고 진보 세력이 어찌됐든 이건 발행까지 담아서 최대한 대부분 진보 정당들이 진출을 하면 어떨까. 국회로 진출을 하면 어떨까. 일정 수혜가 특히 비례 부분에서 지금 더민주가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더민주로 약간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겠지만 비례에서는 좀 이게 빠지는 표가 있을 거다 싶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런 진단은 아까 총선의 변수가 네. 전부 다 실행될 때 가능한 이야기죠. 실행을 되게 만들어야죠. 야권 연대 완전한 압박. 네. 야권 연대 안 하면 이제 정치권에 발디딜 수 없는 네, 네. 그런 이제 풍토를 만들어내고 부정선거 아주 교묘하고 얍삽한 별의별 이 관건 선거 전부 다 차단해내고 그리고 북풍 색깔론 공방 네. 이것을 완전히 막아내고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갑시다. 갑시다. 네. 전망이 나만큼,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우리 네. 라디오 반민특위 청취자분들도 함께 띄워주시기 이 방송이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20대 총선에 의미 있는 미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방송 홍보도 많이 하고 네. 우리 경기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네. 우리 곽 박사님은 일주일 동안 뭘 하실 겁니까? 저도 선거운동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방송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총선 이겨내고 기쁜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의석수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승자 없는 전쟁이라 했지만 승자는 있겠죠? 국민이 이기는 20대 총선을 위하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위하여. 막 챙기신 부자 아빠들 돈도 대물림 땅도 대물림 권력도 가진 부자 후손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 거리니 일본 놈들이 망언을 하고 이 나라 없인 여기며 조롱하는